김영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이 사람 또 이것도 재탕하고 있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임상적인 얘기를 좀 한번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뭐 물론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 임상적인 내용 뭐 많이 해줬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해요. 많은 것들을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좀 시간이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눈의 해부학적인 측정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적인 내용을 얘기하려는 것보다는 조금 임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관점을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는요, 다양한 눈의 해부학적인 상태를 평가해서 그러한 수치들을 아주 자세히 적용해서 콘택트 렌즈 피팅에 활용하게 됩니다. 좀 전 시간에 1차 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가시홍채 직경을 측정한다는 것은 콘택트 렌즈 피팅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나 하드 콘택트 렌즈의 직경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시홍채 직경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나 하드 콘택트 렌즈의 직경, 영어로 뭡니까? DIA, 다이아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게 정확한 거는 다이아 미터가 됩니다. 이거 다 똑같이 그냥 직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콘택트 렌즈의 직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가시홍채 직경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 중요하겠죠. 이 수업의 뒤쪽에서 내가 지난 학기 때 정말 강조했던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해서는 곡률 반경만을 사용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 가시홍채 직경을 이용해서 각막의 직경을 측정하고 그 각막의 직경에 뭘 적용한다 그랬죠? 각막의 직경에,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막의 곡률 반경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막을 이용해서 뭘 측정하는 거죠? 그렇죠. 세그 값을 측정해서 이 세그 값을 이용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세그 값과 정확하게 맞는 세그 값을 가지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한다면 그보다 더 정확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나 하드 콘택트 렌즈는 없을 거다. 라는 감이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에도 내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또 생소할 거예요. 예전에 실습 시간에 했는데 왜 난 저 내용이 잘 기억에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자책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너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지금도 어려워요. 사실 이걸 적용해서 한다는 건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까먹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에서 이제 떠나서 그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어떤 콘택트 렌즈를 피팅 하지를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쓰다 보니까 자꾸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어나 그 외국어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건 뭐죠? 많이 내가 말로 하고 듣고 해야 외국어 실력이 는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배워본들 임상에서 쓰지 않으면 금방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학생 입장에서 아직까지 배우기만 했지 실제로 임상적으로 써보지 못했으니까 듣고 나면 또 까먹고 듣고 나면 까먹고 이런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가시홍채 직경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콘택트 렌즈의 직경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값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하드 콘택트 렌즈나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를 정확하게 콘택트 렌즈를 정확하게 피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시홍채 직경 값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검열 폭이라는 건 눈꺼풀 열림 폭이라고도 하고요. 이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얼마만큼의 폭을 가지고 있는지, 열려 있는지에 따라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나 하드 콘택트 렌즈의 직경을 또 결정할 때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눈이 이렇게 눈꺼풀 열림 폭이 좀 좁은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눈꺼풀의 탄력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소프트 콘택트 렌즈와 이 눈꺼풀의 뒤쪽에 결막이 접촉되는 그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꺼풀의 그 물리적인 작용이 피팅 상태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눈꺼풀 열림폭이 좀 좁다면 사실은 이게 직경을 너무 이렇게 키워놓으면
당연히 콘택트 렌즈와 접촉되는 눈꺼풀의 그 영역이 넓게 되고요. 당연히도 이 눈꺼풀의 영향이 물리적으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직경을 좀 작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선 또 유리한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눈꺼풀 열림폭이 이렇게 좀 좁다고 하더라도 자꾸 콘택트 렌즈가 아래쪽으로 좀 처진다면 이런 중력의 영향을 좀 배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그 콘택트 렌즈의 직경을 좀 크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안검 열폭, 즉 눈꺼풀 열림폭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좁으면 직경은 좀 작게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 다음에 눈꺼풀 열림폭이 좀 큰 경우에는 이런 좀 직경을 좀 크게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특수한 경우에는 이 눈꺼풀 열림폭의 일반적인 적용과는 좀 반대의 적용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할 거고요. 자, 동공의 크기는 임상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가 이렇게 중간 부분에 도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가장자리 부분에는 도수, 굴절력이 여긴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는 부위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동공의 크기가, 펜 색깔을 좀만 바꿔볼게요. 이해도를 좀 높기 위해서. 동공의 크기가 이렇게 크다.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됐던 하드 콘택트 렌즈가 됐던 이 광학부의 직경보다 동공의 크기가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장자리에 굴절력이 도수가 이상하게 들어간 부분으로 들어간 빛도 눈 안으로 들어가고 광학부로 들어간 빛도 눈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눈 안에 여러 개의 빛들이 결상되게 되고 막 빛번짐, 눈부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공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좀 크다면 사실은 그러면 광학부만의 직경을 조정할 수 있다면 전체 직경을 두고 광학부 직경만 좀 크게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임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학부 직경만 좀 이렇게 크게 해주세요. 이 사람 동공이 크니까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전체 직경이 만약에 내가 소프트 콘택트 렌즈인데 14.0mm로 이렇게 좀 처방을 했는데 동공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이 사람이 어떤 눈부심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요. 또 야간 운전할 때 빛번짐을 좀 호소한다면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전체 직경을 15mm라거나 16mm 이렇게 좀 키워주면 좋겠죠. 16mm짜리까지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없긴 한데 어찌됐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이렇게 전체 직경을 좀 키워주게 되면 당연히도 광학부 직경도 같이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동공 크기가 큰 사람한테 발생하는 야간의 그런 빛번짐이라거나 어떤 눈부심 같은 것들을 좀 임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동공 크기를 측정해서 동공 크기가 그냥 정상적이에요. 보통 그냥 명소시 상태에서 좀 밝은 빛 상태에서 대략 잠시만요. 대략 한 3mm에서 한 4mm 정도의 동공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나머지 이제 이런 가시형체 직경이라거나 눈꺼풀 열린 폭이라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처방하면 되지. 그 이상 비정상적으로 또 이 전체 직경을 좀 크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동공의 크기가 커서 이 콘택트 렌즈의 전체 직경을 좀 키워주려고 했는데 또 눈꺼풀 열린 폭이 너무 좁다거나 그럼 이게 또 눈꺼풀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피팅 상태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또 눈꺼풀의 탄력도가 또 너무 높다면 또 이도 또 피팅 상태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또 이게 직경을 좀 무한정 또 크게 해줄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 직경을 키워주는 건 동공 크기가 크다면 전체 직경을 키워주는 게 유리하지만 이 전체 직경을 키웠을 때 발생하는 장점보다 단점, 즉 어떤 피팅 상태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거나 눈꺼풀하고 접촉면이 커지니까요. 그런 피팅 상태에 문제를 끼친다면 오히려 이런 눈부심보다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요. 무한정 그런 직경을 좀 키워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하나만을 가지고 이런 임상적인 내용을 적용하기보다는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동공의 크기를 측정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광학부 직경, 콘택트 렌즈의 광학부 직경보다 동공의 크기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야간의 빛번짐
또는 뭐 눈부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콘택트 렌즈의 직경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겠다. 이건 소프트 콘택트 렌즈든 하드 콘택트 렌즈든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런 동공 크기에 따른 문제 때문에 그냥 직경을 키워주게 된다면 나머지 요소들에 의해서 어떤 피팅 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피팅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도 임상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10분 정도 흘러가고 있네요. 각막 곡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당연하겠죠.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기 위해서는 각막 곡률이 그 기준점이 되니까요. 이 기준점을 또 정확하게 측정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나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자, 손목 횟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안구 건조증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교수님,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요 얘기 먼저 하고, 정상적이라면 보통 1분당 보통 10회에서 한 15회 정도 눈을 깜빡여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1분에 5번 5회 정도 눈을 깜빡인다고 치면 뭐 눈 깜빡임이 좀 적다고 생각은 들어. 근데 교수님 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게 안구건조증하고 좀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안구건조증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라식이라거나 라섹 수술을 하게 되면 이 각막은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상피가 있을 거고요. 뭐 보호막이 있을 거고요. 각막 기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스맨막이 있을 거고요. 각막 내피가 있는데요. 이 데스맨막으로부터 이렇게 눈 안쪽으로 들어와서 각막 기지를 뚫고 이렇게 보호막을 뚫고 상피에 전체적으로 이런 신경세포들이 분포해 있죠. 뭐 물론 기질에도 분포해 있어요. 이런 신경세포들은 주로 이제 각막 상피에 이제 많이 분포해 있지만 어찌됐든 라식 수술이라는 건 뭡니까? 뭐예요? 이 각막을 이렇게 깎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막의 형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에 각막을, 그러니까 깎여나간 부분에 각막의 이런 지각식 세포들, 그러니까, 세포라기보다는 어떤, 게 뭐, 각막의 신경들이겠죠. 뭐, 그것도 신경세포니까요. 어쨌든, 이런 신경세포들이 잘려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런, 잘려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각막이 느끼는 어떤 그런 아픔, 통증 같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조금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라식 수술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런 각막의 지각 신경들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수술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뜨고 이제 눈싸움을 한다 그러면 나도 지금 너무 시큰거려요. 시큰거려. 시큰거려. 눈을 깜빡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게 왜 그래요? 각막의 지각 그 신경들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각막이 지금 건조해지고 있어. 마르고 있어. 그래 너 빨리 눈을 깜빡여서 각막을 좀 적셔줘. 이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라식 수술이라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각막의 지각세포의 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실제로 각막의 상피세포는 이렇게 막 손상을 입고 있어요. 눈이 건조해져서. 눈이 뻐쩍 말라서, 눈물이 말라서 건조한 상태인데도 나는 별로 시큰거리지 않는데? 눈을 깜빡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1분에 한 5번 정도만 깜빡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각막의 상피세포들은 엄청나게 좀 손상을 받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죠. 즉, 이러한, 그러니까 각막의 지각세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눈을 깜빡이지 않으니까 각막 이 앞쪽 면에 묻어있는 그 이제 눈물 자체도 양도 적어질 거고요. 또 눈을 깜빡일 때 눈물이 분비되는데요. 이런 깜빡이는 반응이 적으니까 눈물 자체도 분비도 좀 덜 되고요. 어찌됐든 이런 눈 각막 앞쪽에 이런 그 수분의 양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안구건조증과 같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손목 횟수를 측정하는 것이 이제 안구건조증을 좀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죠. 뭐 물론 TBUT를 한다거나 또 셔머 검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손목 횟수는 그냥 그런 특별한 검사 하지 않고도 그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눈이 건조할 수 있겠구나. 또는 이 건조하진 않더라도 손목 횟수가 좀 적게 되면요. 당연히도 눈물 분비량이 적어져서 이 콘택트 렌즈가 이제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이 눈물에 충분히 머금어야 되는데 함수율에 따라서. 근데 충분한 눈물량이 없으니까요. 당연히도 이 광학적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온전하게 투명성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건조해서 바짝 말라버리니까요.
뭐 그런 문제도 나타날 수 있고, 하드렌즈 같은 경우는 이 눈물층 위에 살짝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눈물의 양 자체가 눈을 깜빡이지 않으니까요. 워낙 적으니까 이게 각막에 직접 이게 밀착되게 돼서 이런 각막에 너무 자극을 준다거나 해서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손목 횟수를 가지고 콘택트 렌즈를 잘 적응하겠구나, 또는 뭐 이 콘택트 렌즈에 의한 부작용 또는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없겠구나라는 걸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손목 횟수가 되니까요. 잘 검사하는 게 중요한데요. 나머지들은 사실 그냥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손목 횟수는 그 사람이 인식하게 되면 눈을 깜빡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니까요. 주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진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횟수를 좀 세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내가 말하면서 속으로 하려고 그러면 막 헷갈리기도 하니까 이제 한 손을 이렇게 뭐 책상이나 이런 거 상담하면서 밑에 두고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눈을 몇 번 깜빡이는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꼽아가면서 이렇게 재기도 하죠. 뭐 물론 이걸 내가 뭐 60초를 다 세진 않아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한 10초 정도 측정해서 2번 깜빡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곱하기 6. 그럼 12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빠르게 측정하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 손목 횟수라는 거는 뭐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해서 어떤 지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라 참고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어찌됐든 그래도 이런 손목 횟수를 임상적으로 왜 측정하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요. 또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막 측정하고 하지 말고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지, 임상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검의 탄력도가 되겠는데요. 얘는 뭐 당연한 겁니다. 이 눈꺼풀의 탄력도가 강하다면 당연히도 얘가 뭐 눈꺼풀 열림폭이 크든 적든 그거랑도 또 별개로 이 눈꺼풀의 탄력도가 강하니까 뻣뻣하다는 얘기잖아요. 콘택트 렌즈가 아주 강하게 물리적으로 뭐 밀어낸다거나 이런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피팅 상태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안검의 탄력도가 좀 강하다면 사실은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전체 직경을 좀 작게 하면 상대적으로 좀 이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떠한 경우는 또 너무 작게 하면요. 얘가 이 안검의 탄력도가 강하니까요. 작게 했을 때 얘가 막 이렇게 가장자리 콘택트 렌즈 가장자리를 심하게 밀어낼 수 있어서 그런 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좀 키워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검의 탄력도가 무조건 강하다고 해서 직경을 크게 해야 되느냐 작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건 기준점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물리적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양, 물리적인 자극의 강도, 이런 걸 따지자 그러면 전체적인 직경은 좀 작게 해주는 게 그러면서 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안검의 탄력도가 강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접촉돼 있더라도 렌즈를 뭐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작용이 좀 강할 거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어떤 다른 요소들하고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습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여기 쭉 나오는 뭐 내용들 쭉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상적으로 사실 이 동공의 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해봐서 알겠지만 ARK라고 하는 요거 뭔지 알죠? 오토 리플렉터, 미안해요. 케라토 미터입니다. 이게 다 연결해서 붙이는 거예요. 오토, 리플렉터, 케라토, 미터. 단어가 정말 길죠. 거기서 ARK 이걸 줄여서 ARK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요. 오토는 자동이잖아요. 리플렉터는 뭐예요? 리플렉터, 굴절력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뜻하는 거고요. 케라토미터는 각막 곡률 반경을 측정하는 장비니까 자동으로 굴절력도 측정하고 각막의 곡률 반경도 측정하는 장비이다. 그래서 오토, 리플렉터, 케라토미터. 그래서 ARK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어찌됐든 요즘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 자동 굴절력계 안에 이런 동공의 크기도 자동적으로 측정되고요. 그냥 버튼만 뽁뽁뽁뽁 누르면 측정되죠. 또 뭐가 측정됩니까? 그렇죠. 각막의 크기,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측정되다 보니까 뭐 요즘 편해졌어요. 그래서 ARK만 뽁뽁뽁뽁 누르면 뭐 동공 크기도 측정되고 각막의 크기, 그러니까 가시홍채 직경이죠. 그것도 측정되고요. 또 구절 이상도도 평가해서 안경 처방값도 막 도출해 주니까 상당히 편하죠. 과거에는 뭐 이게 안경 자로 막 재면서 측정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보통 여기 보면 동공의 크기가 5에서 7mm 정도가 중간 정도고
뭐 5mm보다 작으면 작다, 7mm부터 크다면 크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는 암실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완전 어두운 암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암실 기준이라고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암실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학생들은 이걸 오해하고, 낮 동안에도 밝은 데서도 한 5에서 7mm 정도가 뭐 보통 크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밝은 곳에 나가면요, 보통 한 3mm에서 한 4mm 정도가 보통 중간 정도, 보통 일반적인 크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명실, 그러니까 밝은 곳이죠. 그 다음에 이게 암실에 대한 수치니까 그것도 좀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 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동공 크기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어두운 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동공이 어두운 데서는 커지니까요. 그때 소프트 콘택 렌즈가 됐던 하드 콘택 렌즈가 됐던 그 광학부 직경보다는 최소한 이 동공의 크기가 크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눈꺼풀 열린 폭에 대한 내용도 쭉 나오고요. 여기서 강조할 건 뭐냐면 요 일반적인 노멀, 정상적인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위쪽 각막을 대략 한 1mm 정도 덮고 있고요. 아래쪽 눈꺼풀은 각막의 가장자리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게 이게 정상치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상태는 윗눈꺼풀도 아랫눈꺼풀도 이렇게 각막을 너무 많이 덮고 있어서 눈꺼풀 열린 폭이 좀 좁은 상태. 그럴 때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직경을 좀 탄력적으로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막이 이렇게 거의 뭐 각막을 윗눈꺼풀이나 아랫눈꺼풀이 뭐 덮고 있지 않은 이런 상태인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피팅 상태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나 하드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렌즈가 자꾸 아래쪽으로 처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직경을 좀 크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직경을 크게 주어서 이렇게 눈꺼풀 위쪽에 조금 소프트 콘택트 렌즈 끝부분이 눈꺼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준다면 윗눈꺼풀이 렌즈를 잡아주어서 아래쪽으로 좀 처지는 경향을 좀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눈꺼풀 열린 폭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직경을 크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눈꺼풀 열린 폭이 크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크기로 그냥 큰 문제 없으면 처방해도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렌즈가 좀 아래쪽으로 좀 많이 처지는 경향이 있다면 직경을 좀 키워주어서 윗눈꺼풀 그 안쪽으로 이렇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 윗부분이 좀 들어가서 잡아줄 수 있게 해주면 좀 아래쪽으로 처지는 그런 피팅 상태는 좀 막아줄 수 있겠다. 이건 하드 콘택트 렌즈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는 내가 이건 뭐 누차 강조했지만 이 내용은 사실은 그냥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임상적으로 내가 세그값까지 이용해서 가시형체 직경과 각막의 곡률 반경까지 이용해서 정확하게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피팅해야 한다면 정확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요 위쪽 보세요. 플랫한 K값에다가 0.9mm를 단순히 더해주거나 1.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플랫한 K값이라는 건 각막의 중앙에서 측정한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 부분은 어차피 되게 구면으로 가파른 부분이에요. 근데 이 가장자리로 가서 평평해지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이 가장자리까지도 이렇게 올려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의 수치로 이렇게 표현할까요? 각막의 중앙에서 측정한 수치로 만약에 베이스 커브를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각막의 중앙은 뭐 이렇게 구면이니까 잘 맞겠지만 가장자리로 갈수록 평평해지는데 여기 어떻게 놓여질까요? 이 가장자리가 쭉 커지면서 이렇게 찌르듯이 이렇게 눌려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스티프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플랫한 K값에다 0.9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중앙에서는 조금 플랫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좀 플랫하게 처방돼서 그래도 이렇게 찌르듯이 각막에 놓여지지 않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 부위는 좀 플랫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적절하게 좀 피팅 상태가 잘 맞는 그런 상태를 되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R1 값이 7.80mm가 측정됐고요. 플랫한 K 값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R2 값이 뭐 예를 들어서 아니죠.
7.60mm 이렇게 측정됐다면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R 원값인 플랫한 값에다가 0.9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8.70mm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처방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죠? 쉬우니까요. 뭐 물론 7.80에다가 1.1을 곱해도 되는데 내가 한번 계산기로 한번 곱해 볼까요? 몇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화면에 안 보이겠지만 내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7.80 곱하기 1.1. 얘는 계산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잘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랬더니 8.58이 나오네요. 요 1.1을 곱했더니 7.8에다가 8.58mm가 나와요. 두 개 자체도 좀 다르네요. 뭐 어찌됐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플랫한 K 값보다는 훨씬 더 플랫해지는데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0.9를 곱하거나 0.9를 더하거나 1.1을 곱했을 때도 자체도 좀 달라진다. 그러면 교수님 0.9를 더하는 게 맞나요? 1.1을 곱하는 게 맞나요? 둘 다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죠. 좀 펜 색깔 좀 바꿀게요. 벌써 25분 지났네요. 자, 그러니까 가시홍채 직경을 이용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그 최종 처방해야 하는 베이스 커브를 결정하고 직경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피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내가 누차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렵기는 해요. 자, 첫 번째, 내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가시홍채 직경의 평균치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11.8mm가 일반적인 평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HVID 가시홍채 직경의 평균치를 가지고 일단은 그 피팅을, 처방을 시작한다. 이때 이 사람에게 측정했던 가시홍채 직경이 12.5mm라면 평균치보다 어떤가요? 평균치보다 0.7mm만큼 크잖아요. 그죠? 0.7mm만큼 크죠.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이 사람의 각막의 크기는 가시홍채 직경 뭐 각막의 크기 뭐 똑같이 봐도 되니까 어쨌든 각막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것보다 한 0.7mm 정도 커. 이건 이해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0.7mm만큼 크다는 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때 적용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이 각막의 곡률 반경과 굴절력 사이의 관계는 동일해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략치긴 한데 0.1mm의 곡률 반경이 변하잖아요. 그럼 0.5 다이옵터만큼의 각막의 굴절력이 변해요. 또 반대로 0.5 다이옵터의 각막의 굴절력이 변한다는 건 각막의 곡률 반경이 0.1mm만큼 변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0.7mm만큼 크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각막이 일반적인 평균치보다 크다고 그랬죠? 그러면 0.7 곱하기 0.5를 하면 3.50 다이옵터라는 굴절력이 하나 나오죠. 이 굴절력을 어디에다 더해주면 되느냐? 이 사람의 측정한 각막의 굴절력에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각막을 측정할 때 곡률 반경 단위로도 측정할 수 있고 굴절력 단위로도 측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굴절력 단위로 측정된 굴절력 값을 쓰는 거예요. 물론 두 개의 값은 상호 환산해 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그래서 요 측정된 값에다가 각막의 크기가 정상보다 평균치보다 큰 거에 해당되는 굴절력 값을 더해주게 되면 결국은 그 값이 45.50 다이옵터가 나온다. 그러면 얘를 다시 한 번 더 환산해줘요. 뭘로? 밀리미터로.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얘를 337.5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죠? 아니면 그냥 환산표 쓰든가. 어찌됐든. 그랬더니 나오는 값이 7.42m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게 1차 도출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도출 값이라니까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1차, 정답이라고 할까요? 정답.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처방해야 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1차 정답을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끝날 수도 있어요. 왜? 이 사람에게 처방해야 하는 그런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직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건데 그 사람한테 처방해야 하는 씌워주려고 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직경에 따라서 또 보정해 주어야 해요. 그걸 맞춤 계산 값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맞춤 요소를 최종적으로 도출된 1차 정답에다가
더해 주어야 최종적으로 처방해야 하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버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차 정답 찾았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우리 안경원에 있는 다양한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 중에서 쭉 봤더니 이 사람한테 16mm짜리가 적당하겠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12.5mm의 가시용체 직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14.50mm의 콘택트 렌즈의 다이아, 직경을 가진 렌즈로 처방해야 하는데 우리 안경원에 14.50mm짜리 렌즈가 없어.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14.50mm짜리가 있다면 그럼 14.50mm로 처방하면 되고 맞춤 요소는 얼마? 0.9. 그래서 7.42 더하기 0.9 더하면 얼마입니까? 8.32mm의 그쵸? 베이스 커브를 가진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8.32mm의 베이스 커브. 직경은 얼마? 그렇죠. 14.50mm의 직경으로 처방하면 끝. 그런데 우리 안경원에 14.5mm짜리 직경을 가진 렌즈가 없어요. 다 팔렸든 어쨌든. 그래서 내가 16.0mm의 직경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거나 또는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요소 눈꺼풀의 영향이라거나 다양한 눈꺼풀 열린 폭이라거나 다양한 영향 때문에 14.5짜리는 안 돼. 그래서 16.0mm짜리를 처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때 여기 맞춤 요소 값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1.5를 더해서 여기 7.42에다가 1.5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8.92mm로 처방을 하고 이게 베이스 커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이아는 직경을 얼마짜리 해준다 그랬죠? 16.0mm의 다이아 직경으로 처방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아주 잘 맞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했을 때는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맞겠어 하지만 좀 더 플랫할 수도 있고 좀 더 스티프할 수도 있어요. 그럼 피팅 상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변경해 주면 되지만 얘는 이론적으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정답값이 실제 정답값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결국은 최종 정답, 실제로 맞는 정답을 찾기 위한 아주 빠른 기준값 또는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아주 빠른 지름길을 제시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가시형체 직경을 이용한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결정하고 직경을 결정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어찌됐든 정답을 찾아가기에는 아주 수월하고 빠를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정리된 내용은 내가 앞에서 설명한 거니까 쭉 한번 읽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2차 시도 30분이 넘어서 미안한데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기초가 되면서도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그런 내용들을 임상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자꾸 상기시켜 가면서 연습을 하고 머릿속으로 이런 예행 연습을 막 이렇게 해봐야지만 나중에 임상에 나가서도 이런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에 나가서도 이런 내용이 궁금하면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이런 내용들을 올려놓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다시 계속 리마인드하고 다시 살펴보고 하면서 여러 차례 임상적인 사례 경험이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이런 콘택트 렌즈를 피팅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안경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 소프트 콘택트 렌즈가 아니죠.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13주차 온라인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드 콘택트 렌즈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실습 평가를 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 평가 하고 나서 또 이제 기말고사 보고 수업은 모두 마무리될 거고요. 나머지 또 자세한 또 이론적인 내용은 또 3학년이 됐을 때 또 3학년 2학 지금 3학년이죠. 3학년 2학기 때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론적인 내용은 학습해서 국가고시를 대비하도록 할 텐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임상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과 접목해서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13주차 2차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안녕.